네, 제가 되게 독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그 남자애들의 성향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과 제가 상담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세바시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해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아들의 성향을 전부 다 정리해서 어떤 아들은 이렇게 교육하면 되고요, 어떤 아들은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엄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참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있잖아요, 하나로 정의가 가능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란 존재는 맥락적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그냥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향적일 때도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공간에서 우리가 연구한 걸 갖고 아이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의 성향을 계속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몇천 명의 아이들을 계속 성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들을 키우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이 강의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아들이 계획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획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올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들을 만약에 여러분 낳으시게 된다면 적어도 이거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할 때 조금 더 방향은, 기준은 잡히겠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느꼈던 깨달음은 남자애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에너지 넘치고 막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애들 중에서 보면 상당수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자, 내향적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질문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불구하고 좀 너무 내향적이고 여자아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교육 얼마나 받으면 조금 약간 남자다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기대에 굉장히 부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얘네들 굉장히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예전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되게 이제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내향적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다가 친구한테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코를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엄청 울면서 들어왔어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만약에 누구한테 맞고 울고 들어와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시죠? 때리고 들어온 것보다 10배는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때려. 너도 때리고 와.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자상한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도 때려. 아니, 너 걔 때리고 들어올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모르셨던 건 뭐냐면, 제가 걔를 때릴 수 있으면 진지게 때렸어요. 못 때린 거예요. 이걸 한 대 맞아보셨어요? 맞으면 기분이 어떠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화이트 버닝이 오거든요. 아무 생각이 오지 못하고 그냥 맞고 왔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집은 나가야 되잖아요. 집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걔 때릴 수 있었을까요? 못 때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걔네 집 앞에 가서 걔가 나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걔가 나오더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민준아,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리고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민준이, 작은 민준이 가슴속에는 뭐가 남았냐면, 남자답게 그 친구를 때리지 못했다는 수치심이 남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바라보면 있잖아요, 걔네들이 우리가 교육하면 다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기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주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종종 우리가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어머님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데요. 이 아이가 내향적인 건 있잖아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아이를 내향적으로 키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니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걔는 외향적으로 낳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인간은 키운 대로 자라지는 않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쳐보겠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 이 얘기 꼭 들을 겁니다. 아마 어린이 선생님 와갖고 어머니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애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죠? 어머니 저한테도 비교하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교육을 했지?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걸어줬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줬어.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태교를 했잖아, 남편이랑. 맞아. 선생님, 우리가 남편이랑 제가 태교 동화를 꼭 읽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는 태교에 대한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둘째를 낳는데 똑같은 태교를 받고서는 걔는 언어가 느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은 좀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이가 말이 빠른 게 나의 공이 아니었고, 온전히 나만의 노력으로 아이가 말이 빠른 것도 아니었고, 애가 느리다고 해서 온전히 그게 나의 문제는 또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것은 자녀와의 그 심리적 분리, 과제의 분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아이들은 백지예요. 키우는 대로 잘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되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얘는 얼마든지 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게 교육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질을 어느 순간부터 주물러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주물러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백지다. 근데 저는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백제가 아니라 희미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색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교육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이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교육을 해야지?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일 말고요. 저를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떤 애니? 너 어떻게 배우는 게 좋니? 이걸 한 번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아동에 대한 존중이다. 존댓말을 쓰는 것이 아동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이런 것이 존중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아들을 낳고 나면은 이 아들이 생각보다 있잖아요. 되게 느려 터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느린 게 되게 많아요. 느리고 막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언어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에서 언어가 조금 더 느립니다. 얼마나 느린 줄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평균 1.5세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5세는 옆집 딸내미 3.5세랑 언어 지능이 되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교육하다가는 우리가 종종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잘하다 남한미술연구소가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교육을 할 때 당시에는 그런 연구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집도 저희도 없어갖고 방만 걷고 이제 집을 찾아다니면서 방문미술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서 6세 남자아이를 만났던 그 아이를 좀 소개해 볼게요.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또래 남자애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언어가 좀 느린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 막 재려고 난리니까 아이가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아, 선생님, 이 선풍기 때문에 바람에 자꾸 날려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 말 똑바로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말에 충분히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인내심을 갖고 아이 말을 들으면서 복명복청을 하면서 그래 민준아, 선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오빠 선풍기 끄고 가면 되잖아. 딱 선생님 수고하세요. 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미술학원 차리면 거기 여자애들 못 오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얘네가 되게 뭐 이상하고 문제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발달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거 고려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에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남자들과 여자들 차이점 보면은 소근육 발달이 있죠. 소근육 발달이 6세 아이들을 보면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 여자애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느리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있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려요. 정확히 말하면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언어 영역이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잘 못 듣죠.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있잖아요. 되게 막 열통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 말이 못 알아듣는 거지?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10번 얘기했지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고 나면 조금 더 이런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차이점이 나는 것도 되게 여러 개를 나열해보죠. 10개 중에 8개들은 사실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들 절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가능성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 한 가지가 이 나머지 뒤처진 8가지를 이게 넘기고도 상쇄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걔네들은 뭐가 있냐면 그 저항정신이 있습니다. 엄마 말에 한 번에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카레를 넣어 먹는 그 정신, 그리고 그냥 초코파이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그 정신,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기술 한 가지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의력은 어때요? 순종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저항과 가깝습니까? 창의력은 저항과 아주 밀접한 놈입니다. 제가 남자애들과 여자애 두고 실험을 해봅니다. 어항을 하나 주고서요, 어항 그림을 하나 주고서는 이 어항을 창의적으로 그려보라는 아이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고서는 선생님, 이 어항에 살 수 없는 인어공주가 있어요. 선생님, 이 어항에 보니까 자동차가 있네요. 막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너무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애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민준아, 여기 어항이 있어. 자, 여기다 어항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한번 꾸며볼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항이 없는데요. 어항이 있잖아. 그거는 코딱지인데요. 이게 코딱지라고? 선생님, 이건 만두인데요. 막 이렇게. 이건 뭐냐면 흡사, 되게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진정한 창의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약간 창의력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의력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문제를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문제를 줘야지만 푸는 능력인데, 누군가가 문제를 줘야지만 득달같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또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창의력이 남자의 뇌를 조금 더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말이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애들이 조금 더 그쪽엔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 그 동기를 보면 되게 웃겨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 동기를 보면 웃기려고,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우리가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자꾸 막 말을 안 들어 처먹고 막 웃기려고만 하고 막 그런다라면 이 친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꺾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시각을 조금 관점을 바꿔보고 싶은 부분은 남자애들에 대해서 ADHD 아니면 산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ADHD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그게 뭐죠? 그죠?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장애를 ADHD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남자애들에게 많을까요? 여자애들에게 많을까요? 남자애들에게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8대 2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남자아이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남자애들이 되게 태어날 때부터 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간 아직도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산만한 아이들은 우리가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만한 아이들은 잘 몰입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을 주술려다 멍 때리나 멍.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엄마가 와서 등짝을 스매싱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진짜 오지게 집중력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등짝을 막 후드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진짜 집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공부를 하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을 주시려고. 이게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집중이 된 거라고요. 바닥에 무늬가 그렇게 예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DHD가 있는 A그룹, 산만한 아이들 A그룹과 그 일반적인 아이들 B그룹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카드 60장을 빠르게 넘기면서 그걸 맞추는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 게임에서 누가 더 많이 맞췄을 것 같으세요? 일반 아이들이 많이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 갈비뼈가 아프네. ADHD보다 일반 아이들이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실험의 진위는 무엇이었냐면 이 카드 60장 맞추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의 진위는 무엇이냐면 이 카드 60장 말고 그 옆에 있는 책상에 있는 색깔은, 그 뒤에 있는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동물의 그림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진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맞췄다고요? 산만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산만한 아이들이 봤을 때 단순히 왜 이렇게 집중 못하고 몰입을 못해라고 보시는 것보다, 어쩌면 얘네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미하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미색존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아동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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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의 전지현 이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오셨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데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강연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얼굴을 보니까 속 좀 썩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보통은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 하나, 또 하나, 부모로서의 정체성, 하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부모와 또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종류의 부모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부모,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적 부모. 또 두 번째 부모는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뒤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권위주의적 부모. 또 세 번째 부모는 아이에게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알려주는 민주적 부모. 그리고 네 번째 부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가 뭘 하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방임적 부모까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면 마치 이에 상응하듯이 네 종류의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 아시죠?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요새 이런 애들 뭐라 그러죠? 엄친아,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네, 그게 핵심이죠. 저희 집에는 그 엄친아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엄친아인데요. 엄마 친아들이라고. 그 핏줄로 승부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간에 뭐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자,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런 거 있었으면 여기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자식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이렇게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또 억수로 쳐먹어요. 한 4개씩 막 이렇게 먹어요. 그죠? 그래도 그 와중에 최악의 자식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 자식이자 최악의 자식이 바로 지입이 닮은 놈이라고. 그죠? 자, 그런데 뭐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역할하는 게 수월치 않습니다만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린 단 한 번도 같은 이름의 부모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았을 때 0에서 1세 갓 태어나서 돌까지의 아이들을 낳았을 때 부모의 이름은 원래 부모가 아니고요.
보육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육자는 뭔가? 애가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 그 가슴을 열어서 젖을 내어주는 그 사람, 아이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보육자라고 불렀고요. 그 보육자와 함께 아이는 인생의 생애 첫 번째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생명싸개처럼 지켜주는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을만 할 때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도 아마 믿을만한 세상일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신뢰감이라는 첫 번째 숙제를 보육자와 함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곧 성장하죠. 1에서 3세 아이들 한참 자아가 싹틀 그 나이의 부모의 이름은 양육자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양육자는 뭡니까? 아이 혼자 스스로 숟가락도 잡고 옷도 입고 뭐 말하고 뛰고 달리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양육자라고 하고, 이 양육자와 함께 아이는 이른바 인생의 자율감이라고 하는 숙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기저귀도 떼고 혼자 걸어도 보고 밥도 먹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시기 이 아이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양육자라고 하고, 그 양육자와 함께 아이들은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율감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바로 아이들은 성장하죠. 3에서 7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시기죠. 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이름은 훈육자란 이름으로 또 한 번 이름을 갈아타게 되죠. 여러분, 훈육자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울타리, 경계를 알려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하는 거고, 이 훈육자를 통해서 훈육이 제대로 좀 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경우 전문가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훈육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프로그램이 그 전에 나왔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훈육자와 함께 아이는 인생의 세 번째 숙제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뭐냐? 솔선감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솔선감,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리더십. 아, 아이들은 해야 될 것의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 그 울타리를 짓는가,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아이들 리더십의 근간은 아이들에게 했던 그 훈육의 기준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또 다른 성장을 하죠.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만 7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도 보게 될 텐데, 이 시기에 부모들의 이름은 격려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격려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Good job, great, excellent, you did it, 잘했어, 역시 너야, 이런 칭찬을 쏟아붓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격려자라고 할 텐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칭찬 붐이 일었던 거. 뭐 전문가들마다 나와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요. 칭찬! 한참 강변을 했고, 우리가 심지어 대부분 책 이름도 다 아시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물론 우리가 읽진 않았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책 이름은 다 알죠. 그래서 그때 그 강연에, 그때 그 책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그룹이 바로 이 부모들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들이 예스, 오케이, 하겠어 딱 다짐을 하고 집에 가서 문을 쫙 열면 현장은 처참해. 그래서 그걸 못할 줄 알았더니 그 힘든 걸 해내지 말입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시킨 대로 하기에는 현장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나름 그 변형, 베리에이션을 줘서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짐을 딱 한 다음에 문을 쫙 열고 이야기한 거죠. 아주 잘한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모들만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오래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부모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짧으면 55년, 재수없으면 95년 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다 같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아이들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흰머리가 나고 흰털이 나고 귀에서 흰털이 빠져나오는 이런 노화의 과정도 함께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발달 단계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줄기세포와 같은 칭찬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닌 게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뭐가 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얘기를 누가 해주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그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반복적인 이야기는 마치 신의 보이스 같아요. 신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런 반복적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4번째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 숙제가 바로 근면감이라는 숙제예요. 근면감은 내 스스로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도달해 본 적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숙제 개념에 더 가까워요. 약속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 이 시기에 칭찬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 1만큼 칭찬하면 1만큼 갑니다. 5만큼 칭찬하면 5만큼 가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마치 가슴 속에 무슨 용광로를 담아두는 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쭉 쌓여가면서 나중에 성인기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모여있는 이 물의 이름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똑같이 넘어져도 누군가는 빨리 일어나더라, 다 똑같이 넘어져도 누군가는 조금 더 쉽게 일어나더라 하던 바로 그 힘은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던 그 나이 부모들의 격려 속에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18세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이름은 상담자라고 변경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시기 수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상담자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뇌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 아이들의 뇌는 주로 보상에 반응하는 뇌로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랬다가 성인기로 넘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처벌에 반응하는 뇌로 뇌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뇌는 뭐냐? 거의 뭐 뇌가 없다시피 하죠. 그냥 몸만 펄떡펄떡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 진로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 아이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wait.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상담자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다리셨으면 저는 상담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100% 달려간다. 물론 다 못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일타령이가 있더라도 가장 빨리 돌아오더라는 거죠. 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1인과 함께 인생의 5번째 숙제인 정체감이라는 숙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5번째 심리 숙제를 잘 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18세 이상 성인이 되죠. 그때 이후로 인생 숙제는 뭐 친밀감도 있고 생산감도 있고 뭐 통합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왜? 이건 각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각자 숙제를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러 개의 인생 숙제들, 많은 이름표를 갈아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부모들의 역할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그 와중에 누군가는 프로 부모더라. 그리고 누군가는 봤더니 누군가는 아마추어 부모더라.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프로 부모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부모인가? 프로 부모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좀 봤더니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제일 큰 걱정에서 그 키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 많은 부모들께 물어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물어보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낮은 자존감이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자존감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 내 낮은 자존감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은 뭘까? 찾아봐야 되겠죠. 이 자존감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pride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감, 자신감, 뭐 자부심, 자긍심 여러 가지 해석이 될 텐데, 놀라운 건 이 다양한 해석 중에 전문가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왜? 이런 건 바닥부터 쭉 올라오더라. 밑바닥부터 쭉 올라와. 이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답니다.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도 부모이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관계에는 팩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린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사람이 여쭤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유산 미리미리 막 팍팍팍 주죠. 애들이 어떻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한 걸 지 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가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저한테 꺼내 놓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명, 직급명,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써봐라.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아버지에게 명함을 받은 아이 13% 중에 절반, 직급이 바뀔 때마다 명함을 받아본 아이 0.3%, 0.3%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주문했어요. 자, 아버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버지 그림을 쫙 그리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 한 번에 약을 풀어도 그렇게 자긴 어려워요. 가끔 눈 뜬 아버지 뭐야 소리 질러 나가 이 새끼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모릅니다.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난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와서 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잃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국정원 1급 비밀이야. 절대 털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오해와 오해 사이의 간극은 우리에게 의심과 막연한 것들이 다 채워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겐 내 아버지가 잤던 것, 내 아버지가 소리 질렀던 것, 그것만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남기려고 애를 쓰시죠. 돈, 그죠? 제가 보니까 돈 있는 분이 없어. 그럼 우리에겐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줄 수 없다.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문장을 시작해야 될 거고요. 우리 이제 단어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프로는 자기가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고 남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표를 우리가 붙이고 아이들이 그걸 부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문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시작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스토리를 듣도록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부모의 자부심이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자부심은 단어 속에, 문장 속에,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 속에 시작되기 때문인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밤 12시가 될 때까지 오늘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스토리로 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줄 것인가, 그게 내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부심의 혈액이 흐르게 하는 근간이 되리라 확신하고요. 여러분, 그 라지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스토리가, 어쩌면 우리의 문장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단어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빨리 달려오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가장 벅차고 젠걸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감정 코칭이란 말이 아주 낯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잘 익히 잘 아실 뿐 아니라 또 아이들하고 감정 코칭을 해봐 가지고 정말 행복해졌고 아이가 잘 크고 있어서 기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좋다는 건 알겠는데 하려니까 뭐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감정 코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스스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연구 기반으로 효과가 검증된 양육법입니다. 그런데 감정 코칭을 만약에 정말 몇 글자로 이렇게 줄여서 이게 뭐냐 한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감정 코칭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님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 역할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 부모 자녀 관계를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부모 유형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더라. 또 그걸 만약에 이제 크게 2개로 또 더 쪼개서 나눠서 본다면 감정 코칭형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 일축형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감정 코칭형의 부모를 본다면 이제 아이가 7살 된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준서가 훔쳐갔는가 봐. 준서 나빠. 준서 때려줘. 만약에 이런 말을 했을 때 감정 코칭형 부모라면 먼저 아이가 인형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먼저 경청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을 수용해 주는데 네가 아끼던 인형을 잃어버렸으니 혹은 없어졌으니 정말 화가 날 만하네. 이때 이제 감정은 아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날 만하네.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면 엄마도 그런 기분이 있었다는 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엄마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걸 잃어버렸거나 누가 가져갔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공감을 해주게 되면 일단 아이가 자기 감정이 수용이 되고 누군가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는 그 자체로도 감정이 차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가 엄마의 말을 신뢰하게 돼요. 잘 듣게 되거든요. 신뢰가 생기게 돼요. 둘 사이에. 이때 이제 우리가 행동에는 한계를 뚜렷하게 그어주는 거죠.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지 혹은 지도라고 하는데요. 지지가 먼저 있어야지 지도가 잘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들, 감정 일축형 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대할까요? 이제 감정 일축형 부모 중에서 억압형이 있습니다. 억압형이라면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준서가 훔쳐갔는가 봐. 그래서 막 화를 낸다면 뭘 그까진 일로 화를 내냐? 시끄러! 이렇게 야단을 치겠죠.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기분은 어떻냐 하면 설상가상이에요. 지금 자기가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속도 상한 데다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시끄러! 울지 마! 막 이렇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네가 인형 잘 놔두라 그랬잖아. 뭐 이러고 이제 막 그냥 훈계까지 비판까지 듣는다면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엄마는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난 나쁜 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커서도 우울감이 많이 생긴대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되고 술, 담배도 빨리 배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감정 일축형 중에서 이번에는 축소 전환형이라는 그런 또 부모 유형이 있는데요. 축소 전환형의 경우는 억압형보다 약간 부드럽게는 하지만 그러나 아이의 감정은 또 놓치고 말죠. 예를 들어서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그러면 막 화를 낸다면 준서가 훔쳐갔는가 봐 막 이러면 그럴 리가 있겠니? 어디선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렇게 되게 되죠. 자기 감정을 못 믿게 돼요. 거기다가 되게 축소 전환형은 아이의 감정은 축소해서 별거 아닌 걸로 본 다음에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딴 걸로 전환시켜 주려고 해요. 네가 좋아하는 딸기 먹자. 이렇게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자기 감정을 못 믿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감정 못 믿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귀가 얇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선택하거나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감정 일축은 아니지만 지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지도 부재형 혹은 방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방임형은 감정은 그냥 받아주지만 그러나 올바른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준석 훔쳐갔는가 봐 이러고 막 화를 낸다면 에이구 그래서 화났죠? 예, 요까지는 화났어까지는 받아줍니다. 어쩌지? 엄마도 어쩌지 못는다고 하면서 인형 사줄게. 뭐 10개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다면 아이는 자기 감정은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감정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미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책임하게 되기도 하니까 이제 바람직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감정 코칭형만 빼고 억압형, 축소 전환형, 그 다음에 방임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물론 이것을 누가 한 사람만 이런 것만 쓰는 건 아니고 혼재해서 쓰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잘 자라지 못할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 코칭을 해보려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초감정 때문이라고 그래요. 초감정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초감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메타 이모션이라고 해서 감정에 대한 감정이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감정에 대한 인식, 기억,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나의 태도 혹은 믿음 혹은 나의 기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로요. 자, 김민호 씨 물론 가명입니다. 39살 된 아빠예요. 그리고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징징대고 떼쓰고 하는 걸 보면 김민호 씨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호 씨는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우리가 이걸 좀 본다면 굉장히 엄격한 집에서 아빠 말씀이 곧 규칙이고 질서였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민호 씨가 뭘 가지고 뭐 징징대고 뭐 하여튼 때를 쓰다가 아빠한테 아주 호되게 아버님한테 맞은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울지도 않았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그것이 옳은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커서 자기가 아빠가 됐는데 아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이러면서 엄마한테 징징대고 조르고 때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너 맞을래? 하는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어렸을 때 했던 무서운 음성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분으로 무서운 기분으로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니까 얘가 징징대는 게 꼭 맞을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민호 씨는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기는 싫은데 그런데 얘는 징징대고 맞을 짓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초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감정 아이가 난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그 감정에 대한 아빠의 화 이게 초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환경 혹은 가족의 문화 혹은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촉발이 될 때 나오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이런 게 바로 초감정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사실 감정 코칭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초감정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초감정을 잘 알아야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걸림돌이라든지 어떤 편견, 선입견이 혹은 나의 그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먼저 나오거나 내가 감정 코칭이 정말 막혀지고 아이하고 단절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서 초감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면 좋을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초감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감정을 알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단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차분할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트맨 박사님은 어떻게 제안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민호 씨처럼 자기 아들이 5살이면 자기가 5살 때 어땠나 하고 그 나이 때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뭔가를 때를 쓰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그 아버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 민호 씨의 기분은 굉장히 슬펐고 또 아빠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위로를 해줬나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대요. 본인이 화를 내거나 슬플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랬더니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긴 맞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한테도 맞고 엄마한테도 맞았대요. 아빠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나가서 자기가 막 울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또 때렸대요. 너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또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울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감정은 이제 억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5살 때 자기가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요청하고 그랬을 때 그때 부모님이 민호 씨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질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생각이 확 올라오는가 봐요. 이런 게 이제 초감정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귀담아 경청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좀 따두겨주고 아이고 이게 갖고 싶구나 이게 먹고 싶구나 이렇게 좀 따두겨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줬더라면 아마도 자기는 잘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참 가깝게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서도 지금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지 않고 참 가깝게 잘 지냈을 텐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 우리 아들도 지금 아빠인 내가 자기가 뭔가 막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아, 이런 걸 원하겠군요. 예, 이게 바로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그 아이하고 감정 코칭이 정말 순조롭게 그렇게 됩니다. 이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정 코칭, 먼저 초감정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은 혼자 해도 좋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면 부부가 따로따로 자기 초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여유 있을 때 얘기를 해도 참 좋아요. 사실 가트맨 박사님이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도 아니고 싸우는 내용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래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초감정의 불일치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거리감이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도 이런 초감정이 있다는 걸 서로 알면 사실 서로가 더 이해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초감정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어떤 시간을 예약해 놓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화를 낼게요. 내가 울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아직 초감정 점검도 다 안 됐는데 그리고 또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그런 감정이 나올 때 그때 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이것은 바로 심장 호흡을 하면 순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확 나오는 것에 브레이크,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평균 10초에서 한 30초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균치로 15초의 위력 혹은 15초의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너무 간단하니까 아마 믿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과학적인 설명을 아주 짧게 해드릴게요. 사실 이 심장호흡에 대해서는 또 그 위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약 30년가량 최고의 과학자들이 정말 그 연구를 한 건데 우리 심장은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그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심장 뛰는 모양이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뜹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고 특히 뭐 고맙거나 다양한 걸 떠올리게 되면 심장이 바로 굉장히 쉽게 아주 안정적으로 뛰어요. 그래프의 아래쪽처럼 일정하게 뜹니다. 그러면 위의 상황에서 아래 상황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대개 심장호흡 두세 번만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처음에 뭐 1, 2분 걸린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호흡만 해도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심장에서 나가는 전기장의 파워, 세기는 뇌에서 나가는 거에 약 5,000배가량 더 커요. 그러니까 정보량도 사실은 뇌에서 심장으로 가는 것보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요모조모 생각해서 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심장에서 가는 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빠르고 예,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호흡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더 큰 파장으로 영향을 아이에게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린 아기 3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엄마가 바라보면서 약간 그냥 뭔가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뇌파에 약간 변화가 있었겠죠.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위에 있는 파란 그래프가 엄마의 뇌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그래프는 아이의 심장 파동인데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뭔가를 조금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때 동시에 아이의 심장 파동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의 생각, 기분, 행동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그대로 감정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영향이 아이한테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감정을 길게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짧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심장호흡만 하더라도 아이도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4살, 5살 된 아이도 충분히 배우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심장에 집중해서 약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심장 주변으로 또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이렇게 몇 번만 하더라도 아이도 진정이 되고 어른도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천천히 호흡한다는 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호흡할 때 마치 꽃향기 맡듯이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숨을 내쉬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와 부모가 같이 잘 조율하게 되면서 감정 코칭을 훨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정 코칭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랬구나 그냥 말로만 합니다. 그것은 감정 코칭이 아니라 감정 코팅이라고 그래요. 금방 껍질만 벗겨지면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감정 코칭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초감정도 알고 자기 진정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자, 감정 코칭 받은 아이들은 정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아까 부모 신뢰하고 뭐 한편이 되고 사랑받고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0년 추적 연구해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즉 IQ도 올라가고 또 EQ, 예, 또래 관계도 아주 좋고 정서 지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 초감정 알고 자기 진정하는 것만 배워도 감정 코칭 아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인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신이 내린 여자다, 신이 주신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저도 신이 내린 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누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밤 되면 분리수거하러 혼자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새끼 꼭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아들 저렇게 든든하게 앞에 앉아 있는데 꼭 같이 가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이 싹 바뀌면서 광화문에서 춤도 출 수 있는 여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에게 신이 내린 여자라는 이제 별명을 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방도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제게 가장 필요했던 엄마가 계시지 않았어요. 배는 불렀지만 늘 등이 시렸어요. 그 허전하고 스산한 그 등을 감싸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엄마가 저에게 늘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진짜 아이들에게 든든한 지붕이 돼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붕처럼 아이들에게 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서 좋은 지붕이 되리라 맹세를 했지만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준비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도, 그리고 많은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된 거예요. 저 아이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 저 예쁜 눈, 저 아이들에게 저는 너덜너덜한 비닐하우스 같은 엄마였어요. 튼튼하지 못한 엄마였어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면서 깨지면서 또 무너지면서 수리하면서 점점 더 좋은 엄마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저기 중간에 앉아 있는 이제 자아가 나중에 보통이 아닌 이제 아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야, 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엄마가 니들 때문에 나라는 거 하나도 없이, 나라는 사람 없이 나 니들만 위해서 살았어. 근데 네가 집을 나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를 않고 7시간, 8시간 하룻밤이 지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하가 집에만 들어오면, 무사하게 들어만 오면 제가 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제 딸은 집에를 왔어요. 우리 딸은요, 뭐 얼굴로 보나 몸매로 보나 누가 뭐 이렇게 꼬드겨서 데리고 갈 만한 인물은 아니었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갔을 텐데 기도는 했지만, 딸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불꽃 싸닥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이 가시나 이게 네가 어디를 집을 나가, 내가 네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집을 나가, 때리고 싶었는데 경찰이 옆에 있잖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내가 이놈의 가시나 니 저 아저씨만 가고 나면 모래시계로 만들어버릴 거야. 허리띠를 확 졸라매가지고 한 번씩 내가 앞뒤로 뒤집어 줄 거야, 정신 차리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 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초가 됐나 봐요.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얘는 너무 고집이 세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애예요. 벌을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싸도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고집이 그렇게 센 아이였는데, 저의 한 10초 정도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잘못한 게 이거구나. 아이가 나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거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감사하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이야기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 승질대로 그냥 모가지 끌고, 야 하라면 해, 왜 빨리 안 해, 야 이게 집이야? 이거를 뭐 옷이라고 입었어? 이게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라고 아이를 너무 다그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거는 댓글 일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기를 안 써요. 국어 시간에 맨날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요. 일기를 안 써서. 그런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메모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기를 썼어요. 식탁 위에 노트 한 권을 놓고 볼펜 한 자루를 놔둬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글을 쓰게 했어요. 오늘 밥 맛있었어? 그럼 애들이 응. 내일 뭐 먹을까? 엄마 맘대로. 엄마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그렇다면 살쪘다고 얘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죠.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의 방이 정말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야야 방 좀 치워라. 이게 사람 방해가 되지. 우리가 엄마 내 친구는 이거보다 더 해. 이런 이제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는 제 아들과 딸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누나,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쁘냐? 아니, 뭐 그냥. 잘 사냐?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물어볼까? 야, 이 왼수야. 야, 이 눈치 없는 인간아. 그걸 어떻게 물어봐? 가서 어디 사는지 물어봐. 어디 아파트 사는데. 아, 그래? 괜찮네. 그래? 걔네 아버지 차 못 타? 몰라. 가서 봐. 누나 있잖아. 차 앞에 뭐 동그라미 이런 거 만들. 야, 사겨.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줄 일기로. 저하고는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엄마, 뭐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니네 때 다 그렇지. 엄마는 더 했어. 그렇지? 엄마도 그랬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러지 마. 엄마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 엄마는 너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엄마라서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너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누나가 한마디 써요. 시인 났네. 시인 났어. 이런 말을 써주죠. 아무래도 우리는 엄마를 닮아서 이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 줄 일기를 써주기 시작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그때 감정을 서로 풀 수 있어서 그때 미안했던 거 누나 미안해. 괜찮아. 누나 고마워. 그래 내가 고맙지. 나밖에 없지. 그 순간 묵히지 않고 감정을 터내다 보니까 풀어내다 보니까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졌어요. 워낙 다양한 아이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또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요. 말, 퍽. 그냥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세진이 엄마는 굉장히 자상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엄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란 건 우리 엄마 욕 들어먹어서 이렇게 잘 자란 거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험한 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댓글 일기 한 줄 한 줄들이 아이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고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해주었던 그 10초 침묵이 우리 아이들을 차분한 아이로 만들었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는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어른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비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진이 엄마는 뭐 짜다를 배운 것도 없고 뭐 학벌이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을 참 잘하네. 우리 아이들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절을 하면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대가리 똥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똥이 자식들에게 거름이 됐어요. 만약에 제 머릿속에 어줍잖은 지식이 들어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자식들 끌고 다니면서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그냥 자식에게 거름밖에 대주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라는 밭 위에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손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저는 아이들에게 거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찾아서 저에게 적어줬어요. 엄마, 눈에 보이는 사과의 수는 알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엄마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 맛에 사는데 우리 집에 눈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숙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브라보 이러고 박수 치는 인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세진이 엄마라고 불리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도 있는데 그렇게 애들 엄마로만 사는 거 싫지 않아요? 당신이 우울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우울해요. 나는 엄마가 되면서 내 이름 석자가 없어진 게 난 너무 싫어요. 우울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엄마가 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정숙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아니고 엄마라는 또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주변에 생각 주머니가 좀 작은 아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이 아이는 너무 예절이 발라요. 그러나 생각 주머니가 좀 작아서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친구인데 세진이와 함께 이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세진이 형 시합 잘 했나요? 아니. 야단치지 마세요. 기 죽어요. 오후에 잘하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는 정말 착하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 아버지한테 아침에 엄청 혼이 난 거예요. 지 아버지는 이제 애를 혼내놓고 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학교 가는 애를 그래놨으니까. 근데 아들이 지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주고 가더래요. 손에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학교 가는 애를 베란다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얘는 그 가 욕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쓰는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사랑의 언어가 틀립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인연들 놓지 마시고 손 꼭 잡으시고 행복하게 우리 서로가 원하는 언어들을 들려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하나의 이름, 엄마라는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인식 없는 사회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김학철 교수님이신가요? 이렇게 한 중년의 여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더니 제가 치원이 엄마인데요. 교수님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치원이 네 무슨 일이세요? 치원이가 오늘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게 전화를 주십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는 대략 무슨 내용으로 이어질지 뻔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님 우리 애가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좀 무례한 줄 알지만 거기서 말을 끊습니다. 어머니 치원이는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일인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은 이런 에피소드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회사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부장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부장님의 책상이 어딘지 묻습니다. 마침내 그 부장님의 책상을 발견했죠? 그 중년 여인이 그 책상 앞에 서더니 갑자기 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장님, 우리 애가 치원인데 제가 치원이를 잘못 키워서 부장님을 그렇게 심려케 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느 한 헬리콥터 부모의 여행일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리콥터 부모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들, 자기 볼 땐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위를 빙빙빙빙빙 날아다니면서 온갖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만약에 우리 애를 누가 위협하거나 겁박하거나 혹은 상하게 하면
바로 위에서 기관총을 쏴대죠. 여러분 뉴스 듣지 않으셨어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어느 아버지가 찾아가서 학생들 다분 앞에 교사의 뺨을 때렸다. 우리나라 교권이 무너졌다. 그러지만 이게 실상 교권의 문제인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인가? 아니더라고요. 미국 대학 입학식에 붙어있던 문구를 하나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학에 온 걸 환영합니다. 벨크로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가 뭔지 아시죠? 찍찍이. 신발 같은데 찍찍찍찍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캡슐 모자라 그런답니다. 약 먹을 때 캡슐 똑 캡슐 모자라고 그런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부모는 이 자기의 자식들을 성인으로 키워내지 못했을까? 재밌는 것은 이 헬리콥터 부모들이 작은 헬리콥터를 낳는 게 아니라 캥거루들을 낳는 데 있습니다. 기계가 동물을 낳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캥거루족이라는 일명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하고 싶죠? 이 캥거루한테 야 나와라, 엄마 배 찢어진다, 이렇게. 지금 캥거루 아기 주머니 안에 다 크고 이제 엄마보다 더 큰 캥거루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 캥거루가 가서 엄마의 주머니 안에 앉아 있습니다. 캥거루족의 안온한 삶의 기록,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캥거루족, 저는 또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유별나니까 이렇게 좀 캥거루족도 많고 그럴 거야. 여러분 캥거루족 아시죠? 나이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기를 거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지 엄마 아빠랑 살기를 원하는 다 큰 성인 아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언어로 온갖 용어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탕귀족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족들은 어떤 족들이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와. 엄마 아빠 침대 가운데서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 탕귀족이라고 써 있는 거기 그 영화 포스터인데 이게 프랑스의 한 영화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말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키퍼스라고 부른답니다. 키퍼스가 뭐냐면 부모의 퇴직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한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저랑 이제 말놀이를 시작했어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안 해줘. 그랬더니 걔는 그걸 말을 받아서 아빠가 이걸 안 해주면 자기는 이걸 안 해줘. 그럼 네가 그걸 안 해주면 난 이걸 안 해줘. 맨 마지막에 장난으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그거 안 해주면 아빠 나중에 퇴직연금 뺏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밑으로부터 이 분노가, 내가 어떻게 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퇴직연금을 뺏는단 말이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날 사회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캥거루족과 헬리콥터 부모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거대하게 유치원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지금 유치원 사회입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가득가득한 사회입니다. 유치원의 특성이 뭐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이기적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자기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받을 걸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게 별다른 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23시간 넷됐을 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아가 많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 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형이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우리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까지 아가라고 부를 거야. 도대체 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성인으로 보내지 못하고 왜
이 젊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지 못할까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종교들은 부모와 자식을 가만 놔두면 건강하게 서로 분리해서 성인이 될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 세계 여러 종교들은 뭘 했냐? 이른바 성인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인식이냐? 있죠. 뭐냐? 이런 겁니다.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인식은 뭐죠? 성인식 했다 그러면 이런 걸 합니다. 장미, 향수, 그 다음에 키스. 종교의 눈에서 보면 장미, 향수, 키스의 성인식, 그게 성인식이냐? 사람을 망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상 어른이란 말이 뭐 이거 어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어른이란 말은 얼운이라는 말에서 기냈다네요. 그리고 얼운이라는 건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거 한 면만 너무 부각되어 있죠. 마치 성인이 되면 뭐 하는 거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걸로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 술집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받는 나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세계 유수 종교들은 성인식이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의 아주 정교한 제2 절차를 거쳐서 성인됨의 의미를 몸으로 깨달으라고 1, 2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역사 기록을 볼 때 제일 오래된 성인식은 만시대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시대의 사진은 구할 수 없잖아요. 없죠? 만시대의 사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비슷한 걸 하는 다른 부족의, 인도네시아의 다른 부족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만시대의 청소년들은 등에다가 바늘을 꿰서, 그러니까 예전 만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다 등에다 바늘을 깨서 줄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다가 이 꼬챙이를 꿰는 것만 해도 아픈데 거기다 줄을 달고 거기다 자기가 지을 집에 그 나무들을 끌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야생의 성인식이라고 이름 붙일 유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봤던 아바타라는 영화에 이 성인식의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바타의 각본 쓴 사람이 이른바 원시 부족의 성인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바타 보신 분들은 더 잘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 그냥 그 나비족의 책임 있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훈련을 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공동체를 떠납니다. 떠나서 뭘 해야 되냐면 저기서 불을 퍽퍽 내뿜는 용 한 마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참고 홀로 용 앞에 서야 돼요. 자기의 운명이야. 그리고 그 운명을 눈앞에 두고 그 운명에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연결하죠. 운명과 접속하죠. 비행을 하죠. 그리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비족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떠났다가 돌아오죠. 떠날 때는 아기로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용을 한 마리씩 잡은 성인으로 돌아옵니다. 전사로 돌아옵니다. 이 성인식의 주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들이 뭡니까? 훈련, 고통의 감내, 홀로 두려움과 맞선, 용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 자신의 운명의 도전, 그리고 성취,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 책임감 있는 전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는 들의 성인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도시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유교 시대의 관례나 계례, 모자나 비녀를 꼽아가지고 성인이 됐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강연하러 나오는데 이 핫팬츠에 이 속옷만 입고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강사를 잘못 불렀거나
잘 불렀는데 제가 좀 그날 이상해졌거나 옷을 바꿔줍니다. 옷을 바꿔줘요. 뭘 뜻하죠? 이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신분을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래서 성인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인이 됐다는 건 뭘까요? 결국 새로운 삶, 그리고 주체적인 삶, 그리고 자기 운명과 맞닥뜨린 삶, 그리고 거기서 자기 운명을 실어내는 그런 삶을 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성인식의 구조하고 이른바 영웅 이야기의 신화 구조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뭐 서양의 위대한 영웅 둘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는데, 한 명은 헤라클레스고 한 명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는요, 우리가 뭐 그냥 힘만 센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세계에서 굉장히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맨 처음엔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좀 사람이 미숙해. 그리고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온갖 업무와 수행하기 힘든 일을 맡아요. 그리고 그걸 수행하고 돌아와서는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영웅이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고 살다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고통과 자기의 운명과 맞서서 자기 삶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성인식의 이야기 구조와 영웅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일치하는가? 이건 성인이 된다는 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구나. 성인이 된다는 건 자기 삶의 영웅이 된다는 거구나. 만약 성인이 되지 못하면 그럼 뭘 의미하는가? 심지어 자기 삶에도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기 삶의 주인공일 때 이 자기 삶의 주인공은 협소한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자기가 아니라 저 우주의 근본적 원리와 잇따 있는 자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동감할 수 있는 자기가 돼서 그 자기가 써내려가는 삶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치원 사회에서, 성인식이 없는 사회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성인이 돼서 우리 삶의 영웅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의 저자 옥명호입니다. 저는 지금 만 18살 그리고 만 16살 된 딸과 아들을 둔 20년 차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7살 그리고 4살 때부터 지금까지 13년째 밤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런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책을 만들고 편집하고 책을 읽고 하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가진 출판 편집자인데, 다른 대한민국 아빠들처럼 야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는 거제도가 고향입니다. 1.5km 정도가 되는 모래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자연은 늘 제 곁에 있었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바로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아버지는 제 곁에 늘 자주 흔하게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선원이셨습니다. 8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년 12달을 거의 바다 위에서 그리고 배 위에서 생활을 하셨어야 됐죠.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 내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나마도 오시면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신 기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딜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기억이랄지 그런 경험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유일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빠와 같은 뱃사람 이야기가 담겨있는 로빈슨 크루소였습니다. 근데 저 책이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에 제가 저 책을 받았을 때는 표지가 금빛 찬란하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지 않았던 그 부재의 시간 동안 아마도 저는 책과 10대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상한 아버지, 곁에 늘 머무는 아버지, 대화를 늘 건네시는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 막막한 거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아버지인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랑이 본능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전에 없었던 그 사랑이 갑자기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렇게 막 풍성하게 꽃이 피고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판 편집자로서 야근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저 자신이 아이들 곁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거의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 또는 너무도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한 피로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집에 들어가니까 뭘 다른 걸 할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어느 날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 역시도 아이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바다에 나가서 1년 12달을 보내지는 않지만 크게 다를 바 없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나 역시도 별 다를 바가 없겠구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제가 아이들 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손을 뻗으니까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책을 열심히 잘 읽어주었던 그런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심을 하고 책을 뽑아들고 밤마다 아이들 방에 가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 책을 읽어준 게 13년 정도 되어가면서 어느덧 저 스스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밤의 낭독 공동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스스로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이 이름을 모릅니다. 이 밤의 낭독 공동체는 10년이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제 삶에, 저희 가정의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가 제가 밤마다 책을 읽어줌으로써 그 시간만큼 자기만의 개인 자유 시간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육아의 피로를 줄여주었고요. 아내가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혹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의 쉼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다음으로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와 어떤 깊은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정서지능이 발달한다.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곧장 침대로 가서 침대에서 쓰러져 들어 누웠어요. 그때 사춘기 저희 아들
옆으로 쓱 다가와요. 옆으로 쓱 다가오더니 능글맞은 목소리로 아빠, 오늘 밤 아빠의 로맨틱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춘기를 보내는 아들이, 중3 아들이 옆에 다가와서 아빠에게 그렇게 달달한 그러면서도 능청스러운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제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온 어느 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이 즐겁고 이 아이들도 좋아하는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희들은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게 어떤 게 가장 좋니?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랑 밤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을 쌓아온 거, 그게 가장 좋죠.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가 책을 읽어주니까 친구처럼 지금까지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더러 우리한테 아빠가 책을 읽어준 이야기 이거 꼭 책으로 써보세요. 다른 아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 자신이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보다도 제 자신이 실은 가장 유익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늘은 도저히 책을 못 읽어주겠다, 그런 날에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책을 들고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 곁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5분 10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그날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가 서서히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마음이 쭈그러들고 심장이 쭈그러들었던 게 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어떤 힐링의 경험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들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아이들도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아빠 오늘은 일찍 잘게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5분만 읽어줄게, 15분 안 읽고 5분만 읽어줄게, 짧게 읽어줄게,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고 즐거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행복한 기억들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장기 출장을 아주 드물게 2주간 해외로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힐링의 시간을 제가 못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이들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저 테이프에 담긴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왜? 통곡을 했다니까요. 아내의 얘기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저 목소리를 아빠의 목소리로 며칠째 듣더니 아빠 보고 싶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요, 아이들이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던 게 지금도 기억으로 남아있고, 제가 책을 쓰면서도 저 대목 이야기를 쓰면서 저절로 굉장히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든 사랑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고하지 않는 거, 애쓰지 않는 거, 때론 눈물이 담기지 않는 사랑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책을 좋아하거나 책을 뭐 저처럼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 읽어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책을 읽어줘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들고 아이들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잘 모르시겠거든 엄마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단박에 아십니다. 늘 읽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고전 스토리북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검증된 이야기잖아요. 깊이가 있고요, 좋은 세계관이 들어있고요, 좋은
정말 감동 깊은 또 통찰이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요, 책을 읽어주실 때 그냥 읽어주시지 마시고 목소리 연기를 곁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책 속에는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의 나이와 캐릭터에 맞게끔만 목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어색한 대로 서툰 대로 아이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신기해 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때로는 목소리뿐 아니라 몸짓까지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 사과가 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커다란 사과가 떼구르르 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읽어주시는데 커다란 사과가 떼구르르 쿵 이렇게 읽어주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읽기의 방법을 보시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가끔 이렇게 곁눈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마들은, 제가 만난 엄마들은 모두가 다 굉장히 감성 있게 읽어주십니다. 엄마들에게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책을 읽어주시다가 작은 이벤트를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전에는 이 고전을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이 영화를 고전 책을 읽어준 다음에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영화를 같이 저희 아이들과도 보았는데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이가 작년에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DMZ 영화제에서 본선에 영화가 진출이 되어서 상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OECD 회원국가 가운데에서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어느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에 1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또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것은 2만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아동 학대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물질 문명의 풍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풍요의 시대 너머에서 우리 모두는, 혹은 우리의 아이들은 관계의 가난을, 관계의 결핍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드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끔찍한 질병에 현대인들은 시달리고 있다. 그 끔찍한 질병이란 바로 외로움과 무관심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혹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쁜 아동 학대 사건 같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관계의 가난들, 이것들을 뭔가 변화하고 변화시키고 바꿀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작은 시작을 위해서 바로 당장 오늘 밤부터 댁에 돌아가시면 한 권의 책을 뽑아들고 아이들 방으로 가서 조곤조곤 책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